노사관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것은 노사관계론의 근본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궁극적인 노사관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보다 구체적인 질적 양적 지표로 조직체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용되는 반면에 목적은 추상적인 최종의 어떤 결과를 지칭합니다. 또한 목적이 조직체 활동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목표는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목적이란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실현하려는 최종의 어떤 도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노사관계의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노사관계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날 노사관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평화 유지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는 원하는 바를 계량적으로 표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표가 계량적이고 정확히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에는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첫째, 단순 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은 하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목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나 어느 또 일정 기간에 여러 목표가 존재하는 이상 목표에 따라서 중요성의 어떤 비중은 달라지게 되겠죠. 특히 자원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우선순위 비중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각각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단 목표 달성의 측정 수단이 명확히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자, 공식적인 목표와 활동 목표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 목표는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며 공식적인 목표는 일반 대중에 대한 어떤 공개 서한과 같이 공식적인 경우에만 추구되는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사관계의 목표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은 현대 국가의 임무와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현대 국가의 임무가 뭡니까? 첫째, 국가 발전과 부강이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복지국가 달성입니다. 이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뭡니까? 사회적 불안의 제거와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정한 배분으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노사관계의 거시적인 측면은 첫째, 산업평화죠. 어떤 산업평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발전에
어떤 부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민주주의를 그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 광의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교섭과 참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어떤 의사를 반영함으로 해서 협의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과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시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가 최고의 목표겠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뭡니까? 노동자들의 목표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과 일의 보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단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겠죠. 노동 3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하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 그 다음에 인간성의 확립, 즉 인간적 대우를 바라면서 일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어떤 대등 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용자와 노동자의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합니다. 이처럼 노사 간의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불신이 되고 대립적이 되고 적대적이 되고 투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생기는 제로섬 게임이나 어떤 마주보고 질주하는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됨으로 해서 결국 노사 쌍방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갈등? 아니죠.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함께 동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과를 높여가지고 적정한 분배를 통해 가지고 노사 쌍방에게 이익을 가져오도록 어떤 추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노사관계의 공익성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대등 관계자로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단체의 이해 관계자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노사 양자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와 경영자는 서로가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대등 관계자입니다. 양자가 자기의 입장과 이익만을 목적으로 강조하고 타인의 희생을 무시하면 일방의 이익은 어떤 다른 타인의 손실이 되므로 결국 쌍방이 희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자가 선의의 어떤 이해와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각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협력은 경영자와 노동조합만으로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의 불화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 집단의 이해 조정자, 즉 소비자 집단, 출자자 집단, 지역, 사회, 금융기관, 정부기관 여러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협력관계는 노사 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 집단의 이해 조정자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조정해가는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사관계의 공익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노와 사 사이에 바로 정부가 끼어가지고 정부의 역할은 어떤 노동조합의 노동정책의
건의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의 알선, 지원,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제3자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용자의 기업 경영 목표는 이익, 성장과 안정,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인간성의 확립, 일의 보람 등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사 양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사관계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사관계의 어떤 공동 목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첫째, 산업평화적 이념의 정립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둘째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의 실현을 두 번째로 보고 셋째가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어떤 목표로 두면 어떤 나머지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노사 간의 공동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어떤 산업평화적 이념의 정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사관계 공동의 목표는 산업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평화적 이념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산업평화적 이념의 실현은 첫째, 인간 존중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 타협의 원리, 세 번째가 공동체의 원리가 기본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 존중의 원리라는 것은 노사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며 산업민주주의는 인격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신이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노사 쌍방의 인격 존중이 우선되어야 그 민주성이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억압당하게 하고 약체화해 가지고는 산업평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곳에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나 존중은 노사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떤 산업평화의 어떤 바로메터가 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대화 타협의 원리는 노사의 어떤 자율적인 교섭 관계는 계속적인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문제 해결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노사 문제를 대화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가 확립된다면 투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노사 투쟁 문제는 아마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원리는 기업의 조직이 성장성, 합리성, 민주성을 추구하는 목표와 책임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사 공동체는 기업 조직의 일체이며 기업 발전의 어떤 성패가 되는 노사 양측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 존속함으로 해서 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자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존속되지 못하면 근로자나 사용자도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노사 공동체 원리는 산업평화적 노사관계 형성의 하나의 어떤 결정체가 됩니다. 두 번째,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의 실현은 노사관계의 기본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의 어떤 실현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시설 기술
경영 관리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 측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작업 환경의 미비, 임금 수준의 저하, 임금 격차, 노사 간의 대화 부족, 근무 시간과 휴일의 단축, 표준 작업의 미설정, 부당노동 행위, 근로자의 가치관, 직업관 등 의식구조의 부재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영 성과의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문제는 결국 기업 비용과 관계되므로 경영자는 어쨌든 비용이니까 최저화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이므로 이것을 최대한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노사 대립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임금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앞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용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낮추고 임금 코스트를 낮추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저임금 수준에 의해서 근로자의 소비 수요를 감소시키고 저임금 코스트에 의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며 저이윤을 초래함으로 해서 기업의 확장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성 증대와 기업 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테일러는 소위 고임금과 저노무비 정책을 주장했고 포드 자동차의 포드는 고임금과 저가격 정책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 배분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립의 모순을 없애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존 공영을 위한 산업평화 유지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근로자는 생산성 증대에 중심을 두고 또 사용자는 공정한 소득 분배의 실현과 증대의 목표를 둔다면 노사관계는 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아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사화합의 정착은 선진국의 노사관계의 기본 목표는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화합의 어떤 정착에 있습니다. 노사화합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는 첫째, 권력 파워적 문제, 두 번째, 경제 물질적 문제, 세 번째, 사회 정신적 문제 등을 없애고 노사 간의 상호관계의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권력 파워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조의 안정과 경영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있으며 경제 물질적 문제의 제거는 적정임금 수준 결정과 복지우생, 고용, 그리고 직업 안정, 그 다음에 직장 안정이 밑바탕이 됩니다. 사회 정신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적 소외를 해방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 생활의 질, 노동의 보람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서 인생의 보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근로자한테 일은 자기 생계를 영위케 하는 소득의 원천이지만 일생을 통한 자아 실현의 행위이며 보람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보람은 인생의 보람을 의미하며 직장 생활에서 보람을 가져올 때 노사 분기 없는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노사가 보이는 분쟁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노사 쌍방이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각각 자각하여서 실행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주안점으로 두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 대부분 사용자의 책임만을 논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이 세 주역 모두가 다 평화적인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번 얘기를 하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뭡니까? 제일 큰 게 경제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제일 큰 책임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사회에 제공하고 고용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경제적 책임이 제일 1번이고 두 번째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건 뭐냐? 이윤을 추구하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구하라라는 거고 세 번째가 윤리적 책임입니다. 이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기업을 운영하라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자체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뭐 만들거나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라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로 기업의 어떤 사회적 환원, 즉 기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요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환원, 책임이라는 것은 고용과 납세입니다. 경제적 책임에서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것도 그겁니다. 자, 고용과 납세인데 10명 고용한 회사보다는 1000명, 10,000명 고용한 회사가 사회적 환원을 1000배, 10,000배 더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 미국을 기부의 나라라고 다들 부러워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기부 금액을 다 모아봐야 GDP의 1% 남짓할 따름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세 부담률이 19.5%니까 세금은 기부 금액의 약 한 20배 정도나 되는 겁니다. 근데 기부는 자발성이 돋보이고 상징성은 큽니다. 그러나 실은 아주 작은 역할밖에는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바로 사회의 최고의 환원이고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렇다면 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이거는 국제표준기구 ISO가 200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왜냐? 기업만이 아니고 정부, 학교, 노동조합, 시민단체도 사회적 책임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투표를 거쳐서 2010년 10월에 조직에 관한 국제 표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ISO 26000. 이게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ISO 26000의 핵심 사항은 7가지입니다. 첫째, 지배구조. 둘째, 인권. 셋째, 노동 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 소비자 존중,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입니다. 그리고 ISO 26000은 어떤 경영표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하나의 지침이고 표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으며 그래서 인정이나 검증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던 관행과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ISO 26000의 요지입니다. 특히 과거 노조의 단체 교섭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에 노조도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한 실행 방향으로는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또 협력사와 공존,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차별 요소에 노력해야 하며 또 기업에는 투명 경영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은 투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바로 잡아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골자는 표를 보시면은 기존의 노동조합은 자신의 권리 찾기만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내부 문제, 자신의 이익만 찾기에 급급했지만 그 다음에 투쟁 방법으로서는 단체 교섭권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목적 자체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으로 광범위해집니다. 그 다음 범위는 외부로 확대하는 거죠. 나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투쟁 방법에 있어서는 노조의 역할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거죠. 범위도 노동, 인권, 환경 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재 3장의 사례 LG전자의 사례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내부 문제에서 외부로 확대를 해가지고 환경 같으면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되고 생태계 보존 활동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협력사와 공존,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차별 해소에도 신경을 쓰고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현장 경영자의 역할로서 충실하라는 거죠. 그게 회사의 투명한 윤리 경영도 감시하면서 노동조합도 지금까지처럼 어둡고 감춘 게 아닌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3장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노동조합의 책임과 의무에서 파업을 할 때도 부득이하게 파업을 할 때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노동조합이 부득이하게 파업을 할 경우에도 파업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파업 절차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파업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업의 한계라는 것은 기계 설비를 파괴하거나 전산망을 다운시키는 등의 어떤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파업의 자세라는 것은 협상의 수단이 아닌 공멸의 수단으로 가는 어떤 극한적 파업은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업의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